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5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이 파견됩니다. 지난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켰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가산동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열흘 전 집안 균열을 발견하고 구청에 신고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수도권에 피해를 준 비구름대가 점차 남하하면서 충청에 이어 호남 지역에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살 유치원생이 통학차를 타러 가다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가 하면 70대 노인이 매몰됐다 구조됐습니다. 민주당과 통계청이 1년 사이 가계 동향 조사의 표본을 수차례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본을 자주 바꾼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 경제학자로 대통령 경제자문기관을 이끌고 있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김 부의장이 소득주도 성장 논쟁에 매몰되지 말 것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남북이 다음 달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는데 그 이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그 사이에 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고 비핵화는 고사하고 이미 합의해 놓은 정상회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가 다음 달 5일 평양에 특사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을 다시 한번 조율하고 또 한편으론 미묘하게 꼬여가고 있는 비핵화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로 보입니다. 먼저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 이후 남북 정상회담 논의도 일주일 가까이 멈춰서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5일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특사로 누가 가는지, 특사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박선원 국정원장 특보 등이 거론됩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지난 3월에도 특사로 방북해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특사의 임무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조율, 그리고 비핵화 협상 추진력 회복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냐, 미국의 종전선언이 먼저냐는 논란에 절충점을 찾아내는 일이 핵심 과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을 설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특사 파견 기간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월 9일과 가까워 열병식 등을 준비하는 북한이 특사단을 축하사절단으로 선전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고 마음이 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의 이유가 된 김영철의 편지에 줄 것이 없으면 오지 말라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과의 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 전체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며 북한을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이태형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발단이 된 김영철의 편지.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무언가 주고 싶지 않다면 오지 말라는 어투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북한이 한국과 별도의 합의를 시도하면서 한미 간 균열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미국 관리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가 괜찮다고는 하지만 오늘 블룸버그 인터뷰에선 김정은의 인내심을 갖고 있다면서 관계가 바뀔 수도 있으며 전체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트럼프가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미국 국무부도 미북 정상회담으로 해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면서 대북 압박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남북 공동 열차 시범 운행이 무산된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열차가 대북 금수 품목인 경유를 실었을 가능성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현 시점에서의 대북 교류를 둘러싼 우리 정부와 미국의 시각차가 상당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유엔 군사령부가 남북 공동열차 시범운행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한 건 열차가 대북 금수품을 실었을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기관차가 이끄는 6량의 객차 중 일부에는 대북 금수품인 경유가 실려 있습니다.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한 겁니다. 미국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본격 가동되면 경유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북한에 반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은 1년에 50만 배럴까지 경유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이미 불법 환적을 통해 제한량 넘게 공급된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방울의 기름도 북한에 더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열차 시범 운행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열차가 경유를 싣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 부분은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또 반출, 반입 이러한 목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굳건하던 한미의 대북 제재 공조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경제 문제입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5개월째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1998년,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 직후죠. 10개월 연속 줄어든, 그때 10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가장 오랜만에 감소세가 이어진 건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의 반도체 매출 증가율은 21.6%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망치는 2.7%에 불과합니다. 성장세가 10분의 1 정도로 꺾인 겁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용 제조 기계업은 설비 투자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감소세가 반영돼 지난달 설비 투자는 0.6% 감소했습니다. 3월부터 5개월 연속 내리막인데 이 추세는 1998년 10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조선업 불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달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특수산업용 기계 투자가 줄면서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업종을 불문하고 최악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뜻인데 이달은 74였습니다. 지난달보다 또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다시 최저치입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도소매업의 하락폭도 컸습니다. 반도체 특수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증시 이런 것도 사실 2017년 같진 않아요. 가계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판에 기업들의 투자 여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자로도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의 속도와 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부의장이 최근 여러 경로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밝혀온 건 분명합니다. 보도에 백대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과 만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1시간 정도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김 부의장이 소득주도 성장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김 부의장과의 대화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전환하거나 변경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세련된 정책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뢰한 적이 없죠. 경험도 요새 그냥 전통 경제 교수인데 소득주도 성장이 그 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김 부의장은 또 지금 제이노믹스의 정책 구조와 우선순위는 내가 참여했던 당시와 동일하지 않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부의 선한 의지는 결과적으로 정의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통계청장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 동향 조사가 당초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예산이 책정됐고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조사를 해야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통계치로 확인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그 반대로 나왔죠. 결국 예산 낭비에 국가 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 사태까지 불러오게 됐는데 신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보시고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냈던 올해 예산은 2,97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24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가 분기별로 가구당 소득을 조사하는 가계 동향 조사 사업비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계 동향 조사는 2017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등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사를 올해도 하자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예산은 투입됐습니다. 표본도 2,500가구 늘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수치는 악화됐고 양극화는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가계 동향조사 통계를 손보겠다며 올해보다 6배나 많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소득과 지출의 표본을 통합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통계 기준을 빈번하게 바꾸게 되면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임명된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통계 방법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기자, 여당에서 먼저 나서서 소득조사를 하자고 했던 거고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까지는요. 네. 8,7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을 분기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표본이 작고 예. 또 방식도 직접 쓰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응답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실제 그 당시에 조사를 썼던 가계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거를 양이 많군요. 네, 나눠주면서 이렇게 많은 거를 이거 다 일일이 다 직접 기입을 하라고 요구를 하니 당연히 응답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이 조사를 없애기로 하고 대신 연 단위로 지출만 제대로 조사하자라고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조사를 아예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고요. 예. 통계청에는 이미 연간으로 내고 있는 다른 소득조사도 있었고 또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서도 소득조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활용하자라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결론이 났군요. 그런데 왜 갑자기 번복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작년 말에 국회 기재위 소위 회의록을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예. 바로 이 회의에서 이 결정이 번복이 됐습니다.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이 방식을 그냥 1년 더 계속 유지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 이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정부의 정책, 즉 소득 주도 정책인데 이게 매우 두꺼워서 일부만 발췌했는데 소득 주도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발췌록에는 지금 없지만 다른 부분을 보면은 뭐 답례비 그 조사를 한 피조사 대상자들한테 답례도 해야 되고 조사원들의 사기도 북돋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36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까지 이제 이때 제안을 한 상당히 거군요. 크게 불렀고요. 또 이렇게까지 신경을 매우 디테일하게 쓰는데 보통 고소득층은 조사를 할 때 좀 퉁명스럽고 됐다 이렇게 예.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잘 설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줘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당시에도 보면 다른 당
뭐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과연 이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리해 보자면 자 이렇게까지 여당이 밀어붙여서 조사를 한 건데 내년에 조사 방식을 이제 또 바꾸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애를 써서 바꿨는데 예. 또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요. 올해 그리고 작년 이렇게 애를 써서 바꾼 조사 방식 자체도 사실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CG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지난 10년간 통계청에서 조사했던 방식을 보면 약 8,700가구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도 조사하고 지출도 조사합니다. 그렇군요. 표본이 예. 같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작년에 소득은 5,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별도로 12,000 또 다른 가구를 대상으로 지출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이 각각인 거죠. 예. 그래도 이때는 뭐 1년만 할 거니까 하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방식 그대로 오히려 소득을 조사하는 가구 대상수가 더 늘어나서 올해는 8,000가구, 지출은 또 12,000가구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바꾸는데 내년에는 소득만 조사하는 8,000가구는 유지를 하고 소득하고 지출을 같이 조사하는 또 다른 표본은 한 9,000가구 정도를 또 뽑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표를 보면요. 지금 1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올해에 두 차례 걸쳐서 지금 조사 방식이 바뀐 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근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럼 내년에는 거의 2만 가구 이제 조사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돈도 지금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159억 네. 원인가요?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 올해보다 6배 많아지는 액수입니다. 자, 지금 뭐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신뢰도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기준이 자꾸 바뀌면 신뢰도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청장이 바뀌었고요. 강신욱 새 청장이 왔는데 지금 이분은 이렇게 바꿔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하는 방식은 다시 2016년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요. 예. 강 신임 총장은 5월에 청와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예. 이 보고서에서 기존 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존 제안을 하고 방식으로는 있습니다. 되지 않는다. 네, 예, 지금 예. 하이라이트라는 부분을 보면은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 예. 그 뭐 강론으로 갔을 때 가중치도 바꾸고 심지어 발표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디테일한 방식까지 바꾸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뭐 내년부터 바뀌는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 간에 이걸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예. 사실 황 전 총장의 경우에는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통계조사 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좀 복잡하긴 하네요. 그러나 하여튼 신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양극화 관련된 통계에 이미 정치가 상당히 개입이 돼 있는데 여기에 신임 통계청장이 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신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붕괴 위험에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주민들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가 사고 당시 상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쿵쾅 소리가 잇따르더니 잠시 뒤 폭탄이 떨어진 듯 요란한 굉음 소리가 수초간 이어집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단지 옆 도로가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동이 트기 전인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일어난 일입니다. 30m 길이에 10m 폭, 6m 깊이 구멍이 생겼습니다. 천둥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주차장 우리 담벼락하고 주차장하고 내려 앉아본 거예요. 바로 옆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가 쓰러지면서 토사가 유출됐고 공사장 축대와 도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낮 시간이었다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현장 약 100m 반경엔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곳이 모여 있습니다. 평소 등하원 시간대 주민들과 아이들은 사고가 난 이 도로를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도로 옆 아파트 주민들 150여 명은 붕괴 우려로 지난 새벽 긴급 대피했습니다. 아이 불안하고 죽겠죠. 이게 뭐 웬 난리인가. 이게 나무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무 일이 아니냐. 아직 아파트에 우려할 만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해 1차로 안전이 확인되는 내일까지 주민들은 일단 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숙식을 하게 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이달 초에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지난 22일 구청에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진정서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어제 저녁에서야 진정서를 확인했다고 밝혀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기약 없는 난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사고 직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주차장 아스팔트와 시멘트 경계에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 틈이 벌어졌습니다. 주차된 차 아래 바닥도 쩍쩍 금이 갔습니다. 이달 초부터 이상 징후를 발견한 주민들은 지난 22일 금천구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지방 갈라짐과 치마 우려가 있다며 원인 파악이 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청은 사고 전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건축과에 어제 퇴근 무렵에 진정서가 왔다고 그래요. 구청의 늑장 대처에 주민들은 격앙된 반응입니다. 이 아들은 오지도 않고 말이야. 앉아가지고 탄상 행정하는 거야? 접수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은 이달 초 구청장 방문 때도 불안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밤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들 한기라도 흘렸을 거예요. 해당 건설사는 저녁쯤에야 주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계측 관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흙막의 변형이 발생하는지 이번의 경우는 조금 좀 애석하게도 저희가 이제 그런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현장의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 그런데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을 조사한 구청 측은 사고의 원인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싱크홀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강동원 기자와 함께 이런 땅꺼짐 현상이 그럼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싱크홀은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구청이 일단 설명한 것은요. 흙막이 붕괴에 따른 토사 유출이라고 합니다. 이 터파기 때 설치한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아파트 쪽 흙이 유실됐고 결국 집안이 무너졌다는 설명인데요. 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히빙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빙 현상은 흙막이 반대쪽 흙이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은 이 정밀 검사 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다들 싱크홀이라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싱크홀과 이번 사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싱크홀은요, 이 집안에 구멍이 땅속으로 공간이 생기면서 집안이 무너지는 현상인데요. 예. 보통 이 자연적 싱크홀은 이 땅속 지층 등이 어긋나면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자, 이곳을 채웠던 지하수가 사라지면서 그 빈 공간이 주저앉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플로리다나 이 남미의 과테말라에서는 이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대형 싱크홀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나 뭐 단순 싱크홀이든 아니면 공사하다 생긴 땅꺼짐 현상이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위험하고 불안한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사고가 종종 있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특히 지난 2014년이었죠. 이 서울 송파구 싱크홀 현상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당시 6월에서 8월 사이에 그 일대에서만 5건의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했고, 그에 앞서서 2012년에는 인천 서구 지하철 2호선 공사장 집안이 무너져서 생긴 싱크홀이 이 깊이가 무려 26m에 달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심에서 생기는 현상은 자연적인 발생보다는 인위적인 것이 많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거나 또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주변의 지반이 약해지고 땅이 내려앉게 되는 거죠. 자, 국내 싱크홀은 이 자연적인 발생과 인위적인 발생 등 매년 1000여 건 그리고 1000건 가까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 발생할 때마다 뭐 주변 지역 주민은 물론이겠고 저도 오늘 역시 많이 놀랐는데 이번 역시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에 피해를 준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에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비에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6살 유치원생이 통학차를 타러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지붕 한쪽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벽이 부서지고 살림살이도 모두 망가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전북 군산에서 산사태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잠자던 70대 부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집 지대가 워낙 낮고 집이 허술하잖아요. 오래된 집이라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하천 옆 도로가 급류에 움푹 패였습니다. 콘크리트 배수관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폭우로 수하천이 불어나면서 집 앞을 오고 가던 다리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주택 11채에 물이 차 일부 주민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예상치 않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폭우가 내려서 피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 평생. 오늘 아침 9시쯤 충북 보은에서는 유천에 가려던 6살 A군이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보호자가 중간에 이제 없는 동안에 이제 된 것 같은데 강물이 좀 불어났는데 혹시 빠지지 않았을까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왔습니다. 괴산 고추 축제장은 텐트 45동이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밤사이 충북 괴산에서는 189.5mm, 전북 군산은 209.3mm가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번 주 초 물난리를 겪었던 광주는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수해 복구를 마치기도 전에 시간당 61mm의 비가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주말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20mm가 더 내립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백운광장이 또 물바다가 됐습니다. 고가도로 아래는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도로와 인도를 넘어 빗물이 들이칩니다. 하수구가 역류해 폭포처럼 빗물이 솟구칩니다. 어른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수구 모든 조그만 분액이 다 올라오는데 한 3, 4분이면 딱 차버려 동네가. 모래주머니로 입구를 막았지만 상가 안까지 물이 밀려듭니다. 기습폭우에 손 쓸 틈조차 없습니다. 20분 정도밖에 안 왔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를 때 같으면 한 1시간이 와야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 광주에는 시간당 61mm가 쏟아졌습니다. 나흘 전 침수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지금 장사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비가 와버려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지금 누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모든 집기류들이 쓸 수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전남 목포도 시간당 40mm 폭우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갑자기 물이 이렇게 잠가요. 이 정도까지 들어왔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출렁출렁 해가지고 더 많이.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만 비 피해 신고 88건이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호남과 경남, 제주 등 남부 지역에 내일까지 최고 120mm가 더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실종된 40대 남성이 무려 66km를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20시간 만에 어민에게 구조됐습니다. 높은 수온과 체온을 유지해주는 다이빙 수트 그리고 부표, 이 세 가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바다 한가운데에 설치된 어구 부표에 매달려 있습니다. 해경이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남성을 구조합니다. 어제 낮 4시 반쯤 부산 다대포 모룬대 남쪽 15km 해상에서 44살 이모 씨가 바다에 빠져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같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44살 진모 씨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진 씨는 실종 20시간 만인 오늘 아침 어민에게 구조됐습니다. 자, 목표 좁히고, 네, 선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 씨는 최초 실종 지점에서 66km가량 떨어진 울산 인근 해상까지 떠내려가 있었습니다. 진 씨는 밤새 해상에 떠있는 어구 부표를 붙잡고 강한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구조를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물로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네. 예, 그래 돌아보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손을 흔드는 것 같아요. 진 씨는 바다에서 20시간 가까이 표류했지만 구조 당시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온이 26도를 상회했었고 또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 다행스러운 것은 어망부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 소진도 없었고. 해경은 진 씨를 구조한 선장 김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추락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속인 뒤에 이 보험회사 저 보험회사를 상대로 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결국 범행 4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더니 직접 차를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낸 게 화근이 됐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차를 출발시켜 주유기 노즐이 끊어집니다. 사고가 난 뒤 운전석에서 내리는데 두 다리로 멀쩡히 걸어 나옵니다. 33살 박모 씨는 이 일이 있기 전 하반신이 마비돼 움직일 수 없다며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박 씨는 5년 전 함께 술을 마시다 귀가한 회사 여자 후배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려다 옆집으로 잘못 들어가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빌라 5층에서 뛰어내린 박 씨는 허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는 실수로 떨어져 사고로 다쳤다고 알렸습니다. 요추 3번 골절이었는데 보험회사엔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나갈 수 없다고 속였습니다. 골절상이 호전된 이후에도 병원 3곳을 7개월 넘게 옮겨다니며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4년 동안 4개 보험사로부터 약 4억 원의 장애 진단비를 챙겼습니다. 마비 여부를 의사분들이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피해를 과장해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좀. 하반신 마비라던 박 씨가 교통사고를 낸 점이 수사의 단초가 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신의 승용차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고는 돌연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주민들은 분노하면서 차를 자물쇠에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비난의 쪽지도 남겼는데요. 결국 이 차 주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나흘 만에 차를 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밤, 아파트 한쪽에 서 있던 차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 아파트 주민 51살 A씨가 주차장 입구를 막으며 세워뒀던 차입니다. 그 사람 너무 요상식하고 진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발단은 A씨 차량에 붙은 불법 주차 스티커였습니다. A씨는 이에 항의하며 주차장을 막았습니다. 주민 20여 명은 차를 진림로 밖으로 끌어냈고 차주가 마음대로 치우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포스트잇을 붙이며 차주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A씨는 어젯밤에서야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A씨는 사과문에서 규칙을 오해해 분을 참지 못했다며 얼굴 들 자신이 없어 사과문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 물론 본인이 사과문을 읽었으면 좋았겠지만. 아파트 정문 앞에 놓여있던 차량은 어젯밤 중고차 중개인이 빼가면서 사태는 나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A씨는 다음 달 초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A씨는 오는 11월 이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검찰이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의 소유 회사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이 회사는 맥주캔 납품 과정 중간에 들어가서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올 초 공정위로부터 고발됐는데 검찰 수사에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불거질 경우에는 하이트진로의 경영권 승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를 검찰에 고발한 건 지난 2월. 하이트진로에 맥주캔을 납품해온 삼광글라스를 압박해 2008년부터 4년간 거래 중간에 서형 ENT를 끼워 넣어 통행세 명목으로 캔 하나당 2원씩 떼어간 혐의입니다. 2013년부터는 아예 캔 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을 살 때부터 서형 ENT를 거치도록 해 지난 10년 동안 1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이 경영권 승계 과정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와 관련해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공정위 기업 집당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외에 법인 계좌 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서영 ENT는 총수의 장남인 박태영 부회장이 2007년 12월 지분 인수 이후 꾸준히 성장해 현재 하이트진로 지주사인 하이트진로 홀딩스 지분 27.6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횡령과 배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올여름 강한 폭염 속에 통학 차량에서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결국 정부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서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고 관련 제품 설명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데 기능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참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들이 한자리에서 선보였습니다. 운전기사나 인솔교사가 어린이들의 하차를 확인한 뒤 벨을 눌러야만 경고음이 꺼지는 건 기본입니다. 확인벨을 눌러보겠습니다. 전원을 차단해도 경고음이 계속 울리거나 CCTV 영상으로도 확인해 전송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을 갖춘 장비들이 많습니다. 무선 데이터 통신인 NFC 태그나 블루투스 비콘으로 승하차 여부는 물론 차량 주변의 어린이 위치를 확인해 교통사고까지 방지할 수 있는 장비들도 선보였습니다. 행사엔 70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제품의 기능과 작동 원리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람객들은 다양한 기능과 가격에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더 고민스러워졌습니다. 업체가 많아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복잡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했지만 정부 지원금 10만 원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운행도 어려운데 장비까지 다 구입하자면 또 앞으로 또 관리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사라 모든 제품의 성능을 정부가 인증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유원회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만 6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주장인데 반면 전교조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 후보자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피감 기관의 건물에 불법적으로 입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은혜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선거 사무소로 입주한 일산 올림픽 스포츠 센터입니다. 유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감독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소유로 지하철 앞에 유동인구가 많은 선거운동의 명당이라 당시 새누리당의 모 의원도 입주를 타진했지만 거절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공단 규정상 선거 사무실과 같은 비영리 목적으로는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 의원은 입주자별 간판 1개인 공단 규정도 어기고 현수막 2개 설치해 특혜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피감기관으로부터 대접받고 하는 이런 거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게 딱 맞는 사례 아니냐. 이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관련 공무원 6명을 징계까지 했지만 유 의원은 여전히 사무실로 이용 중입니다. 유 의원 측은 공단 측의 입찰 공고에 따라 정당하게 입주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 의원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청원 글에는 2만 6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유 후보자를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개각으로 교체돼 물러나는 장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유은혜 의원의 전임자인 김상곤 전 교육부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한미, 한중, 한일 등 양자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 1차관이 조병재 국립외교원장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 인사검증이 끝나 조만간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조 원장은 외교부 북미국장과 대변인을 역임했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경선 캠프에 참여하며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외교정책 위반에 관여했습니다. 영부인 가운데 많은 논란을 낳은 인물을 꼽으라면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입니다. 이 장소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의상은 수없이 구설에 올랐고 또 남편을 향해 보인 다소 거친 제스처도 입방아에 오르내렸었죠. 그런데 이번엔 공식 석상에 대역을 썼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 대역 논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 왜 자꾸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건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온라인판 보도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의 대역 음모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든 건 한 네티즌이 올린 "이게 정말 멜라니아 같은가란" 제목의 짧은 뉴스 동영상입니다. 헬기를 타기 전 멜라니아보다 턱선이 더 부각돼 보이고 머리색도 더 진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멜라니아가 대역을 쓴 걸까요? 멜라니아가 대역 논란에 휩싸인 게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기자들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 My wife, Melania, happens to be right here. 그런데 바로 옆에 서 있는 멜라니아가 가짜라는 주장이 퍼진 겁니다. 한 네티즌이 당시 뉴스를 캡처해 올린 이 영상은 루머를 더 키웠습니다. 정말 가짜 코를 붙인 것처럼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대역 논란을 가져온 두 영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본이 아닌 TV 화면을 다시 찍어 화질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뉴스 영상과 비교해봤습니다. TV 화면을 다시 찍은 영상이 유독 가짜 코처럼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에서 내릴 때부터 전용기를 탈 때까지 같은 순간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영상보다 얼굴이 더 갸름하고 머리 색깔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멜라니아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어린이 병원을 방문했던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SNS에서 가짜 멜라니아를 주장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 트럼프의 성추문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I didn't say no. I'm not a victim. I'm not. It was entirely consensual. Oh, yes. 남편이 싫지만 외부 시선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대역을 고용했을 거란 막연한 추측이 음모론에 불을 지핀다는 겁니다. 실제로 손잡기를 시도하는 트럼프의 손을 뿌리치는 멜라니아의 모습이 여러 차례 노출되기도 했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음모론까지 나오는 걸 보면 대통령 내외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가 봅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하늘로 치솟고 집이 과자처럼 바스러집니다. 이건 영화 속의 장면입니다만 미국에선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영화 트위스터는 목숨을 걸고 토네이도 돌풍을 쫓아다니는 미국 기상학자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기로 유명한 미 국립기상대도 이 토네이도만큼은 20%밖에 맞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목숨을 건 기상학자들의 이런 헌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5년 전엔 연구팀 3명이 토네이도를 쫓아가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인기 기상캐스터 김동완 통보관은 예보관이 비 맞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늘 가방에 우산을 넣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전문가들에게조차 예보는 그만큼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 기상청이 기상오보청이란 오명을 들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지난 태풍 솔릭 때는 온 나라를 긴장시키긴 했어도 태풍이 비껴간 덕에 뒷말이 적었습니다. 만약 반대 경우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되도록 나쁘게 또 비관적으로 예보하려는 경향을 가리켜 예보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호우는 그나마 심리학적 예보도 못해서 피해가 더 큽니다. 우리 기상청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국지성 호우는 비구름이 느닷없이 생기고 워낙 빨리 움직여서 내다보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엊그제 기상청 예보국장이 언론사에 보낸 문자는 당혹스럽습니다. 이번 호우가 입이 딱 벌어지도록 상상하지 못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토네이도로 뛰어드는 미국 기상학자들의 결연한 의지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터질 때마다 변명으로만 일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예보의 심리학이었습니다. 네, 폭염의 태풍의 폭우에 요란한 날씨 속에 8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9월의 첫날인 내일은요, 남부에 비가 올 전망인데요. 전남과 경남에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겠고요. 야외 활동하시기 무난한 날씨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0도 내외 무더위 이어지는데요. 올해는 이 30도 기온이 왠지 크게 덥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번 주 폭우를 뿌린 이 비구름이 차차 내려갔는데요. 밤 사이에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 이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남부는 종일 비가 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대구 26도, 여수 25도를 보이겠고요. 서울은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1도, 광주 23도, 울산 20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9월의 첫째 주는 대체로 맑겠고요. 30도를 웃도는 더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